네, 안녕하세요. 상식의 시대.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역사 세계사를 마치고요. 이제 경제 일반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기초 용어입니다. 우리 공유 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sharing economy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공유한다는 거니까 누구도 혼자 설 수 없다는 얘기죠. 경제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서 물품을 서로 대여하고 공유하여 협업 소비를 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 자체는 2008년 하버드 대학교의 로렌스 라식 교수가 자신의 책 리믹스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사실 이 용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공유 경제 안에 살고 있지만 이런 개념적인 언어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 맞춘 합리적인 소비를 하자는 인식에서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부각되었고 스마트폰의 발달이 공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모바일 차량 서비스인 우버,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카시어링 서비스인 소카 등이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 뭐 그런 거죠. 차를 사서 나만 쓰는 게 아니고, 네, 소카. 집을 사서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에어비앤비. 그리고 자동차를 사서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버. 뭐 이런 게 사실 어떤 소비를 같이 하는 거, 협업 소비. 이게 공유 경제입니다. 최근 개인 항공기 대여 서비스인 비스타제트가 등장하여 하늘의 공유 경제형 사업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 공유 경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좀 우버가 나와 있는데 그냥 나와 있는데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택시형 우버가 아니고요. 정말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하는 우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차를 갖고 있어요. 근데 택시 뭐 라이센스가 없어도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제 약간 공유 모델로 이렇게 온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차를 사용하는 이게 사실은 우버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차가 있는 사람은 우버 드라이버가 될 수 있어서 그걸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거시경제입니다. 거시 말 그대로 큰 거죠. 개별 경제 주체들의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총체적인 거대한 국민 경제를 말합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과 같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개별 경제 주체들이 여기서 개별 경제 주체 다시 볼까요? 가계, 그다음에 조금 더 위로 기업, 그다음에 위로 정부입니다. 경제 행위를 나타내는 통량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민 경제가 총체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겁니다. 개별 경제 주체들 간의 그 연관 관계를 분석해서 결국 국민 경제 총체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게 거시경제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이 거시경제 지표로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조세, 국민소득, 화폐, 이자율, 물가, 노동, 자본, 수출, 수입, 환율, 국제수지 이런 것들이 사실 거시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실물 지금 정부가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세금을 올렸는지 내렸는지,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환율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실업률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 모두가 거시경제의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경제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렇게 조그만 걸 보는 거잖아요. 그 미시경제라고 합니다. 거시경제와 대응되는 반대말로 1년 이내에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경제학을 말합니다. 거시경제가 총체적인 걸 본다면 이거는 1년 동안 짧은 기간 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우리가 확인하는 걸 미시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국채 등 자산 매입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산을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걸 우리는 양적 완화라고 하죠. 그죠? 한마디로 돈을 푸는 걸 뭐라고 한다? 양적 완화인데 이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걸 뭐라고 한다? 테이퍼링이라고 한다. 그러면 테이퍼링은 뭐냐? 원래 뜻이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뭐냐? 양적 완화를 줄여서 뾰족하게 만드는 게 테이퍼링이다 이 뜻입니다. 벤 버냉킹 미국 전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 시장에 돈 푼 거 조금씩 줄어들 거야. 이걸 그때 이 사람이 테이퍼링 한다고 사용한 거죠. 즉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매입하던 채권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양쪽 완화. 아까 말했죠. 돈 푸는 거. 그럼 조금 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는데, 그렇게 해서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럴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직접 푸는 정책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매입을 하면 당연히 그 돈을 내겠죠. 그럼 시장에 돈이 많아지겠죠. 이게 뭐다?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중시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가 0%에 근접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시장 경제 흐름을 정책 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저하 상황하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거래량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시장에 돈을 푸는 거죠.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흐르는 거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다. 우리 부동산에 돈 다 묶이면 유동성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긴축 발작 이게 뭔지 좀 볼까요? 선진국의 시중에 풀린 자금을 거둬들이는 양적 완화 축소가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과 자금 유출을 불러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게 뭐냐? 시장에 돈 많이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벤 버냉킹 미국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신조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알 필요 그냥 혹시 들으면 그런 말이구나 정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샴의 법칙.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아남은 상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알아야 된다. 뭐냐? 악화와 양화가 동일한 액면 가치를 갖고 함께 유통될 경우 악화만이 그 명목 가치로 유통되고 양화는 유통되지 않고 사라지는 현상이다. 이게 그레샴의 법칙인데 악화는 어때요? 불리한 거고 양화는 약간 유리한 법칙이라고 했을 때 결국 시장에 두 개를 풀어놨을 때 악화, 불리한 것만이 살아남고 선한 가치로 우리가 실행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변화의 방향은 없어진다. 이게 그레샴의 법칙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6세기 영국의 그레샴이 제창한 화폐 유통에 관한 법칙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귀금속인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유통되었는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이 화폐의 귀금속 함량을 낮춰서 유통시켰고 이게 불리한 거, 나쁜 거, 악화죠. 그러니까 화폐 이게 뭐냐면 돈 대신에 16세기에 금이랑 은을 화폐로 사용했는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금을 조금씩 뺀 거야. 은을 조금씩 뺀 거예요. 이게 악화죠. 그래서 귀금속 함량이 양호한 화폐, 제대로 된 그런 화폐, 양화를 보유한 사람들은 이를 시장에 풀 거야. 왜냐 시장에 푸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원래 금의 가치나 음의 가치만큼 평가를 안 받으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거를 쓰려고 하지 않겠죠. 유통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양호한 화폐, 양화를 보유한 사람들은 이를 시장에 풀지 않아. 결국 시장에는 귀금속 함량이 낮은 악화만 유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레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글귀로 이 현상을 설명했으며 이를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악화, 양화라는 건 결국에는 원래 금과 은인데 나쁜 화폐, 좋은 화폐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나라에 통용되는 화폐, 액면가 이게 뭐냐? 디노미네이션이 원래 그 화폐 액면 가치입니다.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 화폐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거. 왜냐하면 너무 인플레이션이 폭등해갖고 1,000원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때? 이 1,000원을 1로 바꾸는 거야. 이게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원래 액면가는 디노미네이션. 근데 앞에다가 리를 붙여. 리니까 떨어뜨리는 거야. 디노미네이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폐의 가치적인 변동 없이 액면을 동일 비율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디노미네이션. 디노미 하면 뭐다? 디노미 하면 원래 화폐 액면 가치. 근데 앞에 리를 붙이면 화폐 그 동그라미 세 개를 없애는 예를 들면 그 예입니다. 뭐 두 개를 없앨 수도 있고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 구매가 커지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거래되는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나는 계산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다. 네, 소프트 패치입니다.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 이게 우리가 뭐 새벽에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 뭐 이런 거와 비슷해요. 이제 경제에서는 경기 회복 국면 전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소프트 패치. 패치는 패치인데 소프트.
뭔가 희망적인 게 있기 때문에 소프트 패치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소프트 패치라고 한다.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해지며 어려움을 겪는 현상. 이게 소프트 패치인지 아니면 진짜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지는 사실 분석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러프 패치가 있어요. 소프트 패치 국면이 상당 기간 길어지는 거. 이거는 사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소프트 패치보다 더 나쁜 경제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러프 패치인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어렵잖아요. 이게 소프트 패치인지 아니면 러프 패치인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경기 변동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 경제 활동이 경제 장기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여 성장하는 현상. 우리 보통 뭐 경제 상황이 어때? 이거를 경기 변동이 어때? 이렇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다. 성장 추세를 딱 봤을 때 올라가냐 내려가냐 반복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기 회복, 호황, 후퇴, 불황. 우리 이런 말 쓰죠. 경기가 호황이야. 경기가 후퇴하고 있어. 경기가 불황이야. 경기가 회복 중이야. 이런 말 쓰죠. 경기 변동의 4국면이라고 합니다. 회복과 호황을 확장 국면, 후퇴와 불황을 수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경기 변동은 특정 경제 변수에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 및 변수가 GDP, 우리 GDP 뭔지 알죠? Gross Domestic Product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반복적이고 비주기적이며 지속적이다.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지속적이죠. 변동을 보는 거니까. 그럼 우리 GDP 아까 말했죠. Gross Domestic Product. 이게 뭐다?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생산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고 구별하지 없이 이 땅덩어리에서 1년 동안 얼마를 많이 벌었냐. 이게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경기 변동은 4단계 얘기했죠. 첫 번째 호황기, 투자, 생산, 소비 모두 증가합니다. 국민소득이 당연히 증가하고요. 실업률은 감소합니다. 호황이다 이런 말 들었죠. 후퇴는 뭘까요? 과잉 투자로 소비가 점차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재고량이 막 쌓여요. 투자가 너무 많으니까 파는 것보다 이제 쌓이는 게 맞아요. 재고량이. 그리고 어때요? 일자리는 감소하고 사람들이 투자는 축소합니다. 이게 후퇴기입니다. 그럼 침체기는 뭐냐? 불경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실업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급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회복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 회복하는 거죠. 경제활동 회복이 증가한다. 거꾸로 보면 되겠죠. 소비가 점차로 늘어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재고량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다. 경기 변동은 4단계다. 호황, 후퇴, 침체, 회복.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호황기인가요? 후퇴기인가요? 침체기인가요? 회복기인가요?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네, 다음은 더블 딥입니다.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회복될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드는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침체에 빠졌어 이미. 그리고 우리 이제 계속 후퇴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되는 거. 요게 뭐다? 더블 딥. 더블 이중으로 딥 들어간다. 어쩌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회복될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침체된다. 요겁니다. 이중 하강, 이중 침체 등을 의미로 사용되며 더블딥에 빠지면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죠. 회복될 것 같은데 더 빠지는 거.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죠. 경제 하강과 상승을 2번 반복하는 W자형 경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하강했다 상승했다 다시 하강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의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 경제 악화로 인해 수요 침체가 다시 발생함으로써 거듭하여 경기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 이미 떨어졌어. 어떻게 막 쏟아 부어. 조금 올라왔어. 근데 다시 미끄러져. 이게 더블딥이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더블딥이다. 그럼 트리플딥이 뭐냐? 계속 무한 반복해서 떨어지는 거죠.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되는 걸 반복하는 걸 트리플딥이라고 한다. 딥에 걸리면 안 되겠죠. 네, 이제 경제 성장률. 이 말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많이 듣는 용어인데 뭔가 좀 볼까요? 한 나라 경제가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통상 1년 단위를 측정한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죠. 한국 경제가 올해 뭐 1% 성장률을 보인다 만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거는 사실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았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예상했던 수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만큼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것만큼도 나오지 않아서 문제죠. 국가의 실질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이라고도 한다. 그럼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전년도 실질 GDP가 있잖아요. 전년도에 우리가 얼만큼 벌었다. 이게 이제는 분모가 됩니다. 그럼 분자는 뭐냐면 이번 연도 실질 GDP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년도 실질을 빼는 겁니다. 그럼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 볼까요? 전년도에서 전년도 이게 봅니다. 올해에서 전년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작년에 우리가 예를 들면 1,000원 팔았어. 올해 2,000원 팔았어. 그러면은 올해 2,000원에서 작년도 1,000원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요 1,000원을 작년도 1,000원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는 100% 성장을 이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기 수가 없다. 왜냐면 작년도와 올해의 차이가 플러스로 커지는 거는 중진국, 개발도상국이나 가능하지. 선진국은 이미 피크를 이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보다 막 2배, 100% 성장이 일어났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네, 경제활동 인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바로 이제 돈 누가 버는 인구가 얼마나 되냐. 이건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만 15세 이상이 사실 대상입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우리 뭐라고 한다?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노동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노동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노동 의사가 있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인데 몇 살 이상? 만 15세 이상입니다. 한편 경제활동 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는 누구죠?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수입 목적으로 인한 취업자와 일을 찾고 있는 실업자. 이 실업자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일자리를 찾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입니다. 이제 경제활동 인구. 왜? 실업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노동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난 일할 거야 라는 사람. 또는 나는 일할 능력이 있어. 이거는 만 15세 이상으로 봐요. 이걸 두 개 합한 게 경제활동 인구다. 이제 5원이니까 한 번만 계산하는 거죠. 나는 경제활동을 지금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나는 노동의사가 있어. 그럼 나는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리고 15세 이상이다? 그럼 나는 요거였다. 만 15세 이상 중에 이런 거, 능력이 있거나 의사가 있으면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러면 이거 차지하는 비율 어떻게 계산하냐? 즉 수입 목적으로 인한 취업자, 일을 찾고 있는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아래 분모가 뭐가 되냐? 만 15세 이상 인구예요. 그리고 위에는 경제활동 인구. 아까 뭐랬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또는 or 돈 벌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럼 요 숫자를 뭐로 나눈다? 만 15세 이상으로 나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한 게 퍼센티지. 예를 들면 만 15세 이상 인구가 10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3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3이 되는 거죠. 10분의 3 나누기 10 곱하기 100. 그럼 뭡니까? 10분의 3이니까 30%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할 수 있고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고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돈 벌 의지가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비경제활동 인구는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어야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하며 가정주부, 학생 등이 속하겠죠. 만 15세라고 하면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같은데요. 그럼 그 학생들이 지금 돈 벌 의사가 있습니까? 공부해갖고 대학 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 아예 지금 나는 돈 벌 의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만 15세만 넘으면 돈 벌 능력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럼 15세 이상 인구는 결국에는 뭐가 포함된 건가요? 지금 말한 그러면 결국에는 15세 이상 인구라는 건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15세 이상이 되어야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아까 말한 뭐 가정주부, 학생. 그럼 15세 이상 인구라는 거는 경제활동 인구도 들어가고요. 결국 비경제활동 인구도 들어갑니다. 취업자, 실업자는 아까 뭐랬죠?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거나 또는 일할 의사가 있으니까. 플러스 이 안에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구 오너스입니다. 이게 뭔지 볼까요?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 인구의 비중이 하락하여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것. 이거 사실은 뭐 출산율 저하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 보통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 아까 경제활동 인구가 만 15세 이상이었잖아요. 만 15세에서 만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들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거죠. 노년층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돈을 벌어야 되는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 64세 인구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인구 보너스와 반대되는 개념이 인구 오너스다. 우리나라는 2017년 1월부터 인구 오너스 시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반대말로 인구 보너스는 뭘까요? 당연히 생산 인구, 15세, 64세 인구가 그 나머지 비생산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거겠죠.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유년 인구와 고령 인구 비율이 낮은 상황, 돈 안 버는 비생산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보다 적게 줄어든 현상, 적은 거, 이건 인구 보너스. 하지만 거꾸로 이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건 인구 오너스다. 네. 그럼 당연히 경제 성장이 지체되겠죠. 이게 인구 오너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골디락스. 골디락스가 뭐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 이게 뭐냐? 나라가 좀 계속 잘 살아. 성장률이 막 계속 올라가. 근데 물가 상승도 없어. 그럼 어때요? 이상적인 거잖아요. 이거 나 돈은 되게 많은데 인플레이션은 없어서 이제 그 1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재화는 일정한데 돈은 점점점 많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다? 골디락스죠. 골디락스는 영국 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 등장하는 소녀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로 경제에 비유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경제 호황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가격이 아주 비싼 상품과 싼 상품, 중간 가격의 상품을 함께 진열하여 중간 가격의 상품을 선택하여 유도하는 판촉 기법을 골디락스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중간, 이제 우리가 그 마케팅 요법 중에 비싼 거, 그 다음에 싼 거를 이제 넣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중간 정도 가격을 하면 사람들 심리가 비싼 거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싼 거는 어때요? 너무 퀄리티가 낮을 것 같으니까 중간 정도의 물건을 사려고 하죠. 이게 사실 판촉 기법입니다. 이거를 골디락스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골디락스 개념이라는 건 경제가 성장하는데 반면에 뭐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꿈만 같은 거죠. 돈은 점점점 많아져. 근데 집값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어때요? 집 사기 편해진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다. 네, 근데 반대로 좀 우울한 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경기 침체기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이건 반대로 우리는 성장한 게 없어. 나는 돈 번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때요? 물가는 막 상승하는 거죠. 나는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요거밖에 안 돼. 그런데 집값은 막 2배, 3배 올라간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때요? 더 가난해지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아까 이상적인 골디락스와 반대되는 경기 침체기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저성장 고물가 상태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오히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가 영어로 뭐냐? 스태그네이션입니다. 근데 물가 상승은 뭐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두 개가 합성한 용어로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경제 활동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또 하나 또 그 스태그플레이션 말고 인플레이션의 현상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초인플레이션. 이 영어로는 하이퍼. 우리 뭐 초현실주의 할 때 이 초는 하이퍼라고 하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 그럼 한국말은 초인플레이션인데 물가 상승, 영어로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 합쳐갖고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인플레이션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제활동의 통제를 벗어난 인플레이션. 뭐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 망했을 때 그 화폐를 지폐를 그 다발로 가져가야 빵을 하나 살 수 있는 요런 게 사실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디스인플레이션은 뭐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통화가 팽창하여 물가가 상승할 때 그 시점의 통화량 물가 수준을 유지한 채 안정을 도모하여 서서히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경제 정책.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거, 디스인플레이션. 수습하려고 하는 거. 에그플레이션은 뭐냐면 농상품 상품의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도 덩달아 상승하는 거. 에그 결함이죠. 여기서 말하는 계란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가 먹는 그 농상품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물가도 막 덩달아 올라가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네, 아까 말한 인플레이션 충분히 설명을 했죠. 개별 상품 및 서비스 가격들의 평균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우리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왔죠.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정말 수십 년간 그 금리를 조정을 해서 막았는데 요즘 일본도 사실 서서히 올라간다고 보다 급속도로 좀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솔직히 평균 연도 대비로 하면 많이 올라간 편은 아닌데 근래 일본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상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노출된 현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평균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죠. 100원짜리 사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300원, 500원 등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화폐 가치 하락과도 관련이 있다. 인플레이션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화폐가 시중에 많이 풀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 또 볼 게 우리가 이제 스크루플라이션 이게 뭐냐? 스크루는 비비 꼬이다, 이거 돌려 조인다, 쥐어짜다라는 의미의 스크루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며 물가 상승과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주택가격 하락과 임시직의 증가 및 주가 정책 등으로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발생합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실질 임금이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라는 건 뭐냐? 내가 받는 실제 임금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산층이 가처분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실질 임금이 뭐냐? 물가 상승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 다른 말로 하면 명목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야. 옛날에 내가 100만 원 받으면 한 달 동안 충분히 살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지금 100만 원을 받아. 근데 옛날에 50만 원치밖에 돈을 쓸 수 없다 이거야. 화폐가 2배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게 실질 임금이라는 거죠.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우리는 실질 임금이라고 한다. 숫자와 그 반면에 100만 원이라는 숫자 그 자체는 뭐라고 한다? 명목 임금이라고 한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동성 함정 영어로 트랩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지출 확대와 같은 재정 정책으로도 경기가 부양되지 않는 거. 금리를 인하하고요. 화폐 가치를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지출.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 돈도 풀어갖고 어떻게든 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이게 부양이 안 돼. 이게 바로 뭐라고 하죠? 유동성 트랩. 함정에 걸렸다. 그래서 유동성 함정입니다. 볼까요? 금리 인하도 하고 돈도 풀었는데 경기가 부양이 안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볼까요? 경제 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으로 기업의 생산,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거 굉장히 기업의 뭐라고 할까?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그래갖고 돈을 안 써. 그냥 꼭꼭 가만히 금고에만 금괴로 있어. 아니면 화폐로 막 달러로 바꿔갖고 돈으로 갖고 있어. 시장에 돈이 늘지가 않아. 중앙정부 돈을 풀었는데 통화 정책도 하고 재정 지출도 막 정부가 했는 경기 부양 정책을 썼음에도 다 창고로 들어가. 이게 유동성 함정이다. 흐르지 않는 함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정 트랩. 리퀴디티 트랩. 리퀴드 하면 액체죠. 이게 흐르는 걸 리퀴디티라고 해요. 근데 그게 함정에 빠졌어. 그럼 리퀴디티 트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피셔 효과라고 한다. 이제 효과는 이펙트죠. 이게 뭔가 시중 금리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볼까요? 미국의 경제학자 어빈 피셔, 이 사람 이름에서 온 거죠.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시중의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와 예상 인플레이션의 합계와 같다. 아까 명목 금리는 뭐라고 했죠? 실제 쓰여 있는
뭐의 반대 개념이다? 실질 임금의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실질 임금과 명목 금리 아니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 얘기했잖아요. 금리에서도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명목 금리라는 거는 실제 써 있는 금리라는 거는 실질 금리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가치의 금리와 예상 인플레이션의 합계와 같다. 라는 말입니다. 즉 명목상의 금리와 실질 금리의 차이를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한다? 피셔 효과라고 한다. 뭐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리는 요만큼 이렇게 이런 가치를 매겨주는데 명목상에 써 있는 거는 이 정도의 금리 가치라고 하니까 그 사이의 갭을 뭐라고 한다? 피셔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펙트는 영어로 효과란 뜻이고 피셔는 사람 이름에서 왔다. 그러면은 실질 금리 아까 우리 실질 임금은 충분히 설명했어요. 명목 임금이 내가 100만 원이야. 근데 쓸 돈이 50만 원 밖에 안 돼. 그럼 나 실제로 50만 원 번 거야. 이게 실질 임금이고 100만 원 써 있는 거는 명목 임금이야. 그러면 이거를 금리에 적용해서 실질 금리는 뭐냐? 물가가 상승을 막해 감안한 이자율을 말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향후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투자자는 실질 금리의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한 만큼의 이자율을 받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자율을 2%로 투자를 해. 근데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막 10%까지 막 치솟을 거야. 그러면 나는 이 2%의 금리로는 말이 안 돼. 임금이 분명히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할 때 4%의 금리는 받아야 돼. 이게 사실 실질 금리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금리를 명목 금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적으려고 하는 건 2% 금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실질 금리와 써 있는 금리와 이 갭을 뭐라고 한다? 피쉬 이펙트라고 한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예상 그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더해서 그 사실은 실질 금리를 매기려고 하죠. 네,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할 때 당연히 실질 금리가 적용이 되겠죠. 인플레이션 예상과 그 다음에 명목상의 금리 요거를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실질 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돈 거둘 때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다음에 재화. 재화는 뭘까요? 사실 우리 서비스와 재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럼 서비스와 재화에서 이 재화는 뭐냐? 인간에 도움이 되는 효용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와 물질을 뭐다? 재화. 우리 보통 운동화를 만든다. 재화를 생산한다. 이런 인간이 재화와 반대되는 게 보이지 않는 인간의 노동력, 이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에 도움이 되는 뭐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폰, 이 책, 뭐 이런 거 다 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녹화하는 이거는 서비스. 그러면 재화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인간에 도움이 되는 효용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와 물질을 우리는 재화라고 한다. 그러면 이 효용이란 뜻은 뭐냐? 소비자가 어떤 재를 소비할 때 얻어지는 주관적인 욕망 충족을 우리는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 효용성이 있어. 이런 말 하는 거죠. 내 욕망을 충족시켜줘. 이게 그러면 효용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화는 말이죠.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정상재입니다.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런 재화는 정상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등재는 뭐냐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거.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 그걸 잘 안 쓰게 돼. 이건 열등재입니다. 그럼 경제재는 뭐냐? 희소성이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제재라고 합니다. 파는 거. 자유재는 뭡니까? 사용 가치는 있으나 무한하여 교환 가치가 없는 비경제적. 이것을 우린 자유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숨 쉴 수 있게 하는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사실 물도 이제 자유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경제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체재는 뭐냐? 한 재화에 대한 수요와 다른 재화의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에 있는 재화. 뭐 커피와 홍차,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대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보완재, 하나의 소비 활동을 위해 함께 소요되는 경향이 있는 재화. 뭐 커피 설탕, 뭐 만년필 잉크, 프린터 종이, 뭐 프린터지,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이거 보완재라고 한마디로 커플, 쌍을 이루는 거 보완재. 기펜재는 뭡니까? 열등재 한 종류로 재화가 열등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소비가 늘어나면 오히려 안 쓰는 거야. 이거 기펜재. 기펜재라는 건 이 열등재의 한 종류로 재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거. 비싸야 많이 팔린다고 그런 것도 거꾸로 기펜제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등제는 내가 돈 많이 버는데 오히려 돈 많이 벌면 그거 안 쓰게 되더라. 뭐 예를 들까요? 돈 없을 때 뭐 군대 얘기할까요? 군대에서는 이제 초코파이 소득이 없을 때 많이 먹는데
제대하고 나서 돈 많아지니까 초코파이 안 먹고 뭐 실제 초코 케이크를 먹는다든가 이 예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열등제가 뭔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경제 일반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